제가 부자가 되는 공이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잡았지만 개념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그 어떤 행동과 선택의 차이가 엄청 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격차가 더 발생되는데 공식 R은 S 곱하기 1 더하기 R의 N 제곱승이다. 그래서 우리가 R이 결국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돈. 그러면 S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R 가로 열고 곱하기 또 n은 제곱이죠. 곱하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s를 늘리거나 r을 늘리거나 n을 늘리게 되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다. 이게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해하시고 가셔도 이상한 선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S를 늘리는 방법인가 R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가 N을 늘리는 방법인가 이것만 고민해도 됩니다. 그러면 S, R, N이 뭔지 제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이라는 거는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하죠. 그래서 이 박스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면 1번부터 10번까지 사람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명 이 살아가는 사람들 사회 속에다가 중앙은행이 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박스 안에 10명이 돈을 나눠 가지는 거죠. 돈이 100개가 중앙은행에서 만들었습니다. 돈 100개를. 그러면 사람은 10명이에요. 그러면 평균 10개겠죠. 근데 누구나 다 똑같이 10개를 가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요. 사람은 생산자와 소비자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가 아니죠. 그냥 월급쟁이입니다. 월급 받아서 소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인은 다 소비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아서 돈을 받고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생산자죠. 그러면 이 돈이 100개가 만들어진 게 돈의 흐름이 생깁니다. 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결국에 돈이 어디로 모이냐. 소비자에서 생산자에게 갑니다.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돈을 조금 줍니다. 월급 주는 거죠. 소비자는 또 생산자한테 돈을 또 많이 줍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만들어지면 8번이라는 이 생산자가 돈을 가장 많이 가져가게 되고 그 다음에 9번, 10번이라는 어떤 생산 활동이 있는 사람들 나머지 1번부터 7번은 다 소비자니까 돈이 요만큼 있는 거예요. 이 숫자의 크기가 돈의 크기라고 보면 됩니다. 돈이 발행되면 평균적으로 균등하게 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고 이거를 공평하게 나눠 가져가자 했던 게 사회주의이자 공산주의죠.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살 때는 화폐 수량의 법칙에 따라서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 구조에 따라서 돈을 누구는 많이 가져가고 누구는 그냥 그럭저럭 그냥 쓰고 살고 누구는 아예 없는 거지도 있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줄어든다고 한번 생각해 사회 안에 10명이 살았었는데 돈을 이만큼 가져갔어요. 그럼 돈을 여기 똑같이 100을 넣고 5명으로 사람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돈이 똑같이 100이에요. 그럼 평균 20일 거 아닙니까? 여기는 10명이 나눠 가지니까 평균 돈이 10개고 여기는 평균 20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생산자는 돈을 더 많이 가져가요. 여기에 있는 서민들, 소비자들도 돈이 커지긴 하겠지만 그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이 생산자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인구 감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8번이 예를 들어서 압구정에 아파트 10평짜리를 사는데 10억이었다면 사람이 반으로 줄었어요. 근데 8번 이 생산자 돈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돈의 양이 2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압구정 아파트가 똑같이 있지만 이제 그 사람이 살 때는 이 8번이 살 때는 10억 가지고 안 사고 2억 가지고 사게 되는 거죠. 이게 인플레이션인데 어쨌든 돈의 수량, 화폐 수량 이론하고 다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면 부동산이 폭망하는 게 아니다. 물론 아파트가 10개, 부동산이 10개 있으면 5개는 빌 수 있겠죠. 네, 그러나 나머지 5개는 이렇게 돈을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 때문에 자산 가격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 우리는 이걸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 부동산 인구 감소 때문에 부동산이 폭락할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폭락할 곳은 비겠죠. 완전히 사람들이 살지 않지만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 입지가 좋은 곳은 가격이 점점점 뛴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노동소득과 소비의 차익입니다. 이거는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들이죠. 노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 태어나서 27살까지는 적자예요.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돈 받아서 사니까 학교도 부모님이 돈을 대주는 거죠. 그러다가 취직을 하고 나면 흑자 다시 돌아서는 거죠.
그리고 자식들이 대학을 가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되고 또 퇴직하게 되면 61세부터 적자로 전환된다. 61세부터는 평균 40만 원의 적자를 낸다. 우리가 연금을 받아도 쓰는 양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147만 원의 적자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똑같죠. 그래서 생애 주기에 우리가 42세 요때쯤 적자 최대 적자를 보는데 27세부터는 우리가 27세 전까지는 적자다. 그 뒤안부터는 된다. 중요한 건 뭐냐면 노동소득이라는 거는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선을 보면 평균 1년에 돈을 얼마나 써야 되는가 이 소비 라인입니다. 이게 2년 전만 해도 평균 2천만 원이었어요. 1년에 2천만 원을 우리가 소비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적자가 나지 않으려면 60세가 넘어서 퇴직해서 1년에 2천만 원을 기본으로 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입에 풀칠하고 사는 거예요. 자, 우리는 태어나서 유년기 그리고 성년기 죽을 때까지 해서 돈으로 만들어진 자본주의 연병장, 연병장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위를 계속 열심히 뛰어가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돈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자본주의 연병장은 화폐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에서 화폐를 가지고 뭔가를 벌기도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소비도 하는 거 하고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돈을 벌게 되면 아까 적자가 나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런 적자가 나는 순간에 우리가 적금을 넣게 됩니다. 저축을 하죠. 지금 한 연 5% 주는 것 같습니다. 좀 떨어지고 있긴 한 것 같아. 그러면 이 자본주의 연병장 위에서 우리가 돈을 모아서 적금을 꾸준하게 넣으면 돈이 이렇게 수익이 이렇게 커지느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돈의 구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로벌 경제 기축 통화인 달러를 보면 지금은 1달러로 맥도날드 커피 한 잔을 살 수 있다. 과거로 돌아가 보면 한 100년 전만 해볼까요? 맥주 10병을 사 먹으려면 필요하다. 결국 뭐냐면 과거 대비해서 100년 전 대비해서 화폐 가치가 19배가 떨어졌다는 거죠. 퍼센트로 따지면 1900%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태어났을 때가 언제죠? 요 80년대생, 90년대생 이렇게 있으니까 그때 10년, 20년, 40년 전 대비해서 화폐 가치는 2배나 떨어졌다. 2.2배나 떨어졌다. 이 자명한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돈으로 만들어진 자본주의 연병장이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지금 이만큼 많은 것 같아도 돈이 양이 똑같다고 치면 그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결국 가치의 측면으로 따져봤을 때는 계속 이렇게 기울어진 내리막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적금을 연 5% 복리로 넣는다라고 끼껏 해봐야 몇십 년 뒤에 본전이다. 왜냐하면 금리는 인플레이션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초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초과해서 적금 이자를 주게 되면 은행이 파산합니다. 은행이 파산을 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하고 동일하게 주는 거는 대출금리, 인플레이션보다 낮게 주는 거는 이자다. 더 큰 문제는 자산 가격이라는 거는 복리 형태로 불어난다는 것과 인플레이션의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 자본주의 연병장이 돈이 기울어져 있는데 반대로 자산이라는 거는 이 위로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리라고 하는데 그 복리 개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단리라는 경우에는 원금에 그냥 수익 플러스 그냥 더하기 세상입니다. 더하기 세상 5% 더하고 5% 더하고 5% 더하고 원금에 5%씩 원금이 절대 불어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단리는. 반면에 복리는 원금에 더하기 원금 플러스 수익해서 이렇게 원금 수익 원금 수익 이렇게 해서 원금의 수익률에 시간이 제곱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더해지는 값이 복리는 원금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수익만 더해지는데 복리는 원금하고 수익이 더해져서 원금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부자가 되는 그 공식, 이 방정식을 R은 S 곱하기 1 R의 N승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S는 뭐냐면 S는 원금이에요. 원금의 그리고 수익률 1R 요거 퍼센트로 소수점을 나타내면 1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백분율은. 그래서 수익률은 R 그다음에 N은 시간이다. 그래서 제가 이 원금을 늘리는 행위나 수익률을 늘리는 행위
또는 시간을 늘리는 행위를 하면 부자가 된다. 이 수익률이 늘어난다.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수익률이 늘어나는 게 플러스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곱하기로 늘어난다는 점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돼요. 자, 은행에 적금 놓고 군인공제에 넣는 거는 변동금리예요. 결국 뭐냐면 이 수익률이 금리라는 거는 몇십 년을 두고 봤을 때 계속 내려가거든요. 우리가 지금 영원히 5%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1980년에 금리 20%, 30 줬습니다. 그러니까 복리라는 건 이 수익률이 고정되어 있거나 올라가야 이 곱하기가 의미가 있는데 이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면 복리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변동금리라는 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은행이나 군인공제가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 이런 거를 할 때 가지고 뭐 복리 효과라고 얘기하잖아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영원히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 기본적으로 이자는 변동금리를 준다. 그래서 이렇게 커브를 타고 시간이 누적돼서 제곱 승이 만들어지면 이 커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계속 커트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리 효과가 이거를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만 은행과 군인공제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 계산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다음에 군인공제에는 만기는 30년 가져가니까 전역할 때까지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 이 적금을 넣는다, 예금을 넣는다 다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 은행 이자에서 세금 15%를 빼고 여러분들한테 지급을 해줍니다. 결국에는 원금이 계속 쌓여야 되는데 이자에서 또 0.4%를 떼고 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커브가 커트 당하는 겁니다. 커트. 그러니까 이 공식에서 시간 제곱이 늘어나야 되는데 시간이 계속 커트를 당한다. 은행이 말하는 그 적금이나 예금은 복리 효과를 절대 나타낼 수 없다. 이거를 복리라고 얘기한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복리는 이렇게 커브를 그리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커트 당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적금을 안 넣고 있는 것보다 예금을 안 넣고 있는 것보다 우상향은 하지만 이 복리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 결국에는 부자 방정식에 부자 되는 이 공식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S 원금을 늘리는 방법, R 수익률을 늘리는 방법, N 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식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곱하기의 모든 것에 제곱으로 늘어납니다. 제곱으로.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뭐 그 주식 잘하는 법, 단타 치는 법, 뭐 이런 것들, 뭐 부동산 내년 전망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따르면 이 시간을 지키지 못합니다. 가장 강력한 게 이 복리 방정식에서 시간이거든요. 제곱으로 늘어나는 거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목숨 걸고. 그래야 제곱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 커브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에 오신 분들 뭐 미혼도 계시고 기혼도 계시는데 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미혼 군인분들 같은 경우는 훈육관들 많이 보시잖아요. 뭐 소령들 10년 15년 뒤에 그분들 나이가 됐을 때 이 시간이 되게 짧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작하면 이 커브를 분명히 그릴 수 있다. 그리고 기혼자분들 자녀들한테 제가 솔직히 40 넘으신 분들 복리 효과에서 시간의 제곱을 어떤 영향력을 우리가 받으려면 사실 50이 넘어가야 되는데 아마 자녀들이 많이 소비하는 그런 날일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 시기일 겁니다. 그런 거 아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 시간을 지켜야 된다. 자, 케이스를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효과를 제가 이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원금을 늘린다, 수익률을 늘린다, 시간을 늘린다.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제가 정확하게 집어드리는 거는 오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캡처하실 수 있으면 캡처하셔도 됩니다. 부동산과 주식에 폭락장이 왔었죠. 아마 들고 계셨던 분들, 처분하신 분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때 공격적으로 자산을 매수한다. 라는 의미가 부자 되는 이 복리 방정식 공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폭락장이 오면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이번에 수도권 부동산이 한 30% 하락했죠. 그러면 그 하락 30% 하락했을 때 내가 샀어. 회복하는 데는 4%가 듭니다. 이거 이해하시나요? 100만 원짜리가 7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70만 원이 100만 원짜리 될 때는
70에서 100으로 늘어나는 거니까 퍼센트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에 우리가 공포를 이겨내고 살 수 있다면 수익률을 늘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주식에 돈 넣은 사람들은 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익률을 늘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늘리는 방법은 아기를 제가 그려놨는데요. 뜻은 가장 빨리 시작하고 끝까지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끝까지 보유한다는 거는 자산이겠죠. 현금 아닙니다. 은행에 돈 넣고 군인공제에 돈 넣는 거는 현금이에요. 그 투자 자산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늘리는 방법은 그냥 가만히 냅두는 거다. 더 좋은 거는 가장 빨리 시작하는 거다. 레버리지라는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댓글에도 레버리지가 뭔지 좀 개념을 알고 싶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뭐냐면 아까 방정식에서 이 원금 늘리는 방법입니다. 이 원금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어쨌든 곱하기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를 정확하게 의미를 우리가 따져보면 나를 중심으로 나 외에 능력을 합치는 것이다. 내가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내가 한 달에 월급 500만 원을 받아. 그러면 은행 가면 7, 8억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외의 능력이죠. 7, 8억 대출 받아서 이 원금을 늘린 다음에 자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7, 8억을 대출을 받았어.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하냐? 그 월급을 500만 원을 유지할 때 얘기죠. 그래서 고정 수익이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 신용의 개념은 제가 기회가 되면 차차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수익률을 늘리는 방법, 시간을 늘리는 방법, 원금을 늘리는 방법, 이 레버리지. 아파트를 대출받아 산 거죠. 또는 임대를 포함해서 아파트를 사는 방법이 있겠죠.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보면 전세 가율이라고 하죠. 이제 아파트의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하고 얼마 차이 안 났어요. 그래서 평균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면 전세를 끼고, 이거 이해하실 줄 모르겠지만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가지고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파트 2억짜리인데 투자금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2억으로 만드는 마법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돈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아파트 2억짜리 샀어. 누구의 도움으로? 대출의 도움으로, 또는 세입자의 보증금, 세입자가 내주는 돈을 가지고 내가 2억짜리 자산을 취득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가진 자산은 1,000만 원이 아니라 2억짜리 아파트 부동산 자산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레버리지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2억짜리가 4억으로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은 2억이 됩니다. 근데 투자금은 1만 원이에요. 수익률 1,000 가지고 2억을 벌게 됩니다. 18년 전에 아파트 2억짜리 지금 다 2배 다 됐잖아요. 더 뛴 것도 더 많죠. 그래서 수익률이 2,000%가 갑니다. 이거는 수익률은 그냥 결과일 뿐이죠. 이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수익률이 결과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때 내 돈이 5,000만 원밖에 없었다. 그래서 1,000만 원 가지고 2억짜리 아파트를 5개를 살 수 있는 거죠.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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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그래서 총 5,000만 원 가지고 내가 취득할 수 있는 자산이면 10억이죠. 10억. 또 전세 보증금, 전세 시세는 가만히 있습니까? 전세 시세 1,000만 원 오른 거 금방입니다. 네. 그래서 1,000만 원이 올랐어요. 근데 아파트 한 채당 내가 1,0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전세가 1,000만 원이 올랐네. 그래서 투자금이 모두 해소됐습니다. 내 돈은 0원이에요. 0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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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해서 내가 10억짜리 자산을 취득했는데 나중에 2억씩 2배가 올라가지고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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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억이 돼서 총 20억이 됐습니다. 여기 투자금 모두 회수됐죠. 내 돈 0원으로 10억에서 20억입니다. 차익은 10억이죠.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10억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16년에서 2021년까지 5년 동안 발생한 일이죠. 어쨌든 과거가 이랬습니다. 제가 이 사례에서 얘기하고 주고 싶은 거는 저 아파트 갭으로 잘 사가지고 투자 잘해가지고 올랐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부자가 되는 공식을, 이 복리 공식을 완전한 자기 머릿속에 개념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점이 저런 공식이 잡혀 있으면 이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런 공식이 머리 없으면 이런 기회조차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합니까? 군인공제에다가 20년, 30년 동안 돈 부어놓고 1억 모으고 2억 모으고 하면 뭐 합니까? 아파트 살려면은 전역할 때 대쯤 돼가지고 아파트 하나 없이 전세도 못 사가지고 어디 애들 학교도 제대로 못 보낼 정도로 저 변두리에 살고 이럽니다. 부자가 되는 공식, 이거는 진짜 외워두셔야 돼요. 외워두셔야 되고 방법만 진짜 고민해갖고 책 읽고 알아내신다면 빠른 시간 내에 돈을 불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를 제가 증명하고 있고 또 저와 함께하는 부키 멤버들이 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군인들에게
투자하라고 말하는 것은 부담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누군가 인생에 개입하는 일이죠. 완전 마인드가 다른데 누군가 인생에 개입한다는 건 욕먹을 일도 많고 안티가 생길 일도 많고 자산시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변동성을 못 견디는 사람들한테 욕먹을 일도 많을 것 같다. 그러나 제가 보여드린 복리의 방정식, 원금을 늘리는 방법, 수익률을 늘리는 방법, 시간을 늘리는 방법, 이거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은 군인 아파트에 살기 때문이고 의무복무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의무복무 기간이라면 본질적으로는 고정수익이 있다는 거예요. 고정수익이 있다는 거는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엄청난 신용입니다. 그리고 현역병 같은 경우에는 강제 절약할 수도 있죠. 부대에서 못 나오니까. 또 직업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알고 보면 그 복지 혜택 되게 많습니다. PX부터 시작해가지고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되는 공식, 복리 공식만 개념만 제대로 머리에 박혀 있다면 충분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몇십 년의 인생보다 더 나은 삶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군생활을 했기 때문이죠. 군인 아파트, 이게 아까 레버리지를 말씀드렸지만 최고 수준의 레버리지 전략이 가능합니다. 사회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2억, 3억짜리 전세에 살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현금 3억 집어넣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블로그에 전세 자금 대출 받으면 평생 내 집 마련 못 한다라고 했는데, 돈 없는데 대출까지 껴가지고 레버리지 당하고 살면 평생 레버리지 당하고 사는 겁니다. 의무복무와 고정수입이죠. 이게 복리의 시간을 실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고정수입이라는 건. 그리고 강제절약, 원금을 근본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이런 혜택을 저는 엄청나게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군인분들, 군인 가족분들 그걸 느끼신지 모르겠어요. 군인 아파트 보증금이 200만 원이다, 뭐 300만 원이다 얘기하면 투자하는데 이거 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효과를, 이 혜택을 믿으시고 하면 됩니다. 언제까지나 뭐 당직수당, 군인수당, 시간의 근무수당, 월급 적다 투덜투 거리지 마세요. 이 복리방정식, 이거를 깨닫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더 받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혜택을 주어주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기를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은행 금리, 군인 공제 금리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떤 것이 시간을 길게 봤을 때 안정적인지를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배우면 이 복리 효과는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 네, 군인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부동산은 버블이냐? 버블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산이, 아파트가 남아 돌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남아 돌고 가격이 올라야 정상 가치를 초과하는 거죠. 공급이 남아 도는데 가격도 오른다? 이거는 완전히 정상 가치를 초과하는 거죠. 그러나 뉴스 다 찾아보면 나옵니다. 팩트입니다. 서울은 통계 1회 최대 공급 중단 사태가 지난 1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거 이해하시나요? 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인구 감소가 부동산 수요를 감소시킨다라는 제 카페 댓글에 있어서 제가 글을 남겼는데요.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아파트를 살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수요라는 것의 본질은 이 사람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 숫자가 아니에요. 수요라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원한다는 욕구가 없으면 이 수요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 욕구가 얼마나 강한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욕구가 있느냐. 아파트 다 살고 싶어 하잖아요. 누가 뭐 10년, 20년 동안 빌라 살고 싶어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시골에 살고 싶어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프라가 잘 갖춰지고 직장 옆에 살고 싶고 좋은 학군에서 자녀들 교육시키고 싶은 게 사람 욕구입니다. 본인이 나는 그런 욕심 없어라고 생각한다고 다른 사람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욕구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짜리 유럽 여행을 한 달 동안 갔다 오고 싶어. 1,000만 원 한 달 못 가나? 네, 일주일 갔다 오고 싶어. 1,000만 원이 있어야 그 욕구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야 1,000만 원짜리 유럽 여행이 수요가 발생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실행력도 없는 거다. 이게 뭐냐? 돈의 양이라는 거죠. 제가 아까 돈의 양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가 부동산 수요를 감소시킨다? 완전 본질적으로 바보 같은 말입니다. 듣지 마십시오. 전 사람들 수요가 없는 곳에 나중에 아파트 싸게 살 건데요. 그러면 본인 자녀하고 함께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런 욕심 없다고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전 욕심 있는 사람들에게 불을 일구기를 바랍니다. 2018년에 어떤 후배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아파트 사야 되지 않겠냐? 지금 가격이 좀 조정받고 있는데. 이때 문재인 정부가 규제하면서 많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집값이 떨어질 건데 왜 아파트를 삽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러면 넌 애들 학교도 없는 곳에 살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 그때 신혼부부였는데 일본의 빈집이 어떤 거냐? 이런 게 빈집인데, 이런 게 빈집이에요. 도쿄에 있는 그 아파트는, 중심가에 있는 아파트는 지금 작년에 역사상 최고점을 찍고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본 부동산이 망하고 있다는 거는 팩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감소하고 뭐 인수하고 어쩌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살 것인가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부동산 폭락하면 이런 거 빈집이에요. 이런 거 싸게 써가서 들어가서 살면 땡큐지. 근데 여기 이런 데 살고 싶어요. 네, 자녀들하고. 저는 인구 감소, 부동산 수요, 뭐 이런 것들 완전 멍청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Q&A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임장교 월급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아까 복리방정식 부자 되는 공식에서 시간의 제곱이 가장 크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빨리 투자를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본인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무슨 그릇을 키워야 되냐? 지금 1, 2년 만에 코인 넣어가지고 돈 불리려고 하지 말고 자기 그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그릇이 크지 않은데 돈을 벌면 그거 100%다 잃게 됩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진짜 많이 봐왔거든요. 저도 과거에 일부 그랬었고. 그래서 일단 아무것도 가입하지 말고 저축만 해라. 저축만. 그리고 딱 1년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껴 쓰고 그 저축만 해가지고 본인의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현금이 내 계좌에서 내 생활에서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거를 곰곰이 관찰하는 게 첫 번째다. 우리 그 초임 장교분들 후보생 때 또는 생도 과정에서 월 100만 원씩 받으셨겠지만 이렇게 해본 분들 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카드를 쓰면 수입과 지출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카드 없애고 현금 박치기로만 해서 매월 1일 또는 매월 말일에 수입과 지출을 결산을 보는 겁니다. 보험이고 뭐고 아무것도 가입하지 마세요. 주식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거를 그릇을 키우는 게 가장 먼저다. 그리고 내가 절약하면 어디까지 절약할 수 있나 그 한계도 한번 부딪혀보고 그리고 수십 년간의 자산시장의 변화를 공부하면 됩니다. 주식시장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어땠고 부동산은 어땠고 뭐 금리는 어땠고 이런 경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이거 1년만 이 과정을 거치면 내가 볼 때는 나머지 30년 동안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다. 단기간에 뭐 주식해서 코인해서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이룰 수 있다. 이 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같이 가질 수 있는 거죠. 댓글 두 번째인데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하고 공격적 ETF 그걸 고민하기 전에 이 시간의 폭을 넓게 가지는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찍어준다고 한들 방정식에서 시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자산시장이라는 거는 높은 수익을 가져오지만 큰 변동성을 견뎌야 가질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 시간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 시간의 폭을 넓게 가지는 마인드와 시각을 가져야 한다. 너무 자산 배분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하기 전에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했듯이 12개월의 자기의 현금 흐름을 한번 관찰해 보시라 라는 걸 좀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세상에 온갖 뉴스와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들은 당신을 트래픽으로 볼 뿐입니다. 그냥 조회수가 잘 나오면 좋은 거예요. 저도 유튜브를 하는 거는 트래픽을 발생하는 건데 발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더 큰 직접적인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가치를 주려면 뭔가 뭐 돈을 받고 해야겠죠. 뭐 공짜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뉴스 보지 마라. 네, 엄청 자극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인과성 없는 걸 가지고 섞어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면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복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고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자, 댓글 세 번째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일본 사례로 인구랑 부동산은 상관없다. 라는 게 핵심인데 댓글에 이렇게 또 그분께서 그러면 수도권을 사야겠군요. 뭐 이런 방향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지방도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에도 수요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딱 획일적으로 일반화시키지 마시고, 그리고 본인 생각대로 투자하게 되면 엄청난 리스크를 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하면 나중에 팔아야 되는데 팔 때는 누구 살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살 사람이 없는 데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엄청난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족분들, 부모님이 좀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져서 대출을 빌리셨는데 그거를 자식이 월급을 받으니까 돈을 내주고 있다. 결국에 이제 내가 가족을 도와야 하는 상황인 거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무슨 소시오패스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매정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저는 손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0년, 60년 넘게 살아온 사람인데 부자가 아니라면 의사결정 능력이 가난한 사람 수준일 게 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한 사람의 의사결정에 돈을 넣으면은 그냥 같이 파리지옥처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정하지만 손절하고 내가 먼저 부자가 된 다음에 나중에 건져내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저는 만약에 경제적으로 내가 가족을 도와야 한다, 네, 손절한다, 그리고 내가 먼저 부자가 되고 나중에 건져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을 손절하는 것을 진짜 어떤 뭐 인간의 도리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경제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 게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돈이 없으면 가족 간의 사랑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혼자분이시라면 현재와 미래에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을 위해서 뭔가 행동해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형제하고 부모는 내가 성인으로 성장하고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이 생기기 전에 과거 가족입니다. 과거 가족. 여기다가 자꾸 뭔가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돈을 갖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래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렇게 목소리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라이브 방송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추천해 주세요. 네. 컨텐츠 하나하나씩 올릴 건데 많이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단타 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컨텐츠를 만들 게 있거든요. 저는 복리 방정식에서 시간의 제곱을 믿기 때문에 길게 보기 시야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실 매일매일 유튜브 만들 게 없어요. 어쨌든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